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쌍심지가 다뤘던 현안들 중 가장 크게 이슈가 됐고 또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사안들을 골라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쌍심지팀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으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취재가 이루어진 후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후속 취재한 내용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방송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시는 법무법인 디딤돌 박지훈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께서는 지난해 상반기 리뷰 때도 참석회를 주셨고 계속 저희 인터뷰를 해주고 계신데 이번 하반기 저희 쌍심지 좀 어땠나요? 네, 뭐 항상 좋은 주제를 잘 선정하는 것 같고요. 항상 봤을 때 좀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서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17년 핫 이슈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쌍심지 팀에게 한국 케이블 TV 협회 우수 프로그램상의 영예를 안겨준 아이템이죠. 사유지 무단 주차.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사유지의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나 견인도 못하고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발만 동동 굴리는 상황이 되고 있고. 몇 년 동안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얘기를 해도 그냥 돌아오는 대답은 없어요. 강제로 뭐 견인하든지 딱지를 붙일 수는 없어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저희 뭐 경찰에 연락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인터넷 검색창에 불법 주차, 무단 주차란 단어를 검색해보면 수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호소하는 사연도 정말 다양한데요. 그만큼 주차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 불법 주차 문제, 불법 주차, 무단 주차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네, 불법 주차는 법에 반해서 주차한 경우를 불법 주차라 그러고요. 무단 주차는 뭐냐면 남의 땅에 이제 주차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무단 주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무단 주차를 불법 주차라고 잘못 말을 했는데 이처럼 무단 주차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유지거든요. 근데 일반 도로에 만약 차를 대는 거는 그 도로는 자기 집 앞이라 하더라도 일반 소방도로면 그 소방차가 지나가는 도로 아니면 그 지자체 소유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나 집 안에 있는 안쪽에 들어와서 차를 대는 것들을 무단 주차를 하고요. 이 무단 주차를 하게 되면 뭐 일정 어떤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유지에 주차하는 경우, 그러니까 무단 주차는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실제로 만약 사유지에 됐는데 집주인이 아니 사유지 주인이 그 차를 뭐 못 오게 막아버리고 그럼 오히려 집주인이 손괴죄 내지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일단 들어온 이상은 사실은 막을 방법은 사실 없고요. 들어오기 전에 뭐 펜스를 친다든지 아니면 팻말한다든지 이게 무단 주차를 막는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네, 정말 답답합니다. 방송에서도 보셨듯이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문제인데 취재 당시 이제 무단 주차 관련해서 서울시에 문의를 했더니 자치구에 문의를 해라. 또 자치구에 문의를 했더니 경찰에 문의를 해라. 경찰은 뭐 우리는 단속할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뭐 도로라면 지자체 거고요. 그리고 도로에 주차를 했다 그러면 뭔가 지자체에서 규제가 가능한 거고 또 거주자 우선 지역이 돼 있다 그러면 일정 요건을 맞으면 거기에는 거주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근데 도로가 아니고 완전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에 지자체라든지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이 사유지에서 그런 것들을 주차가 됐을 때 사유지 소유자가 직접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건데 그것도 어떤 범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법적인 문제를 다루시잖아요. 실제로 무단 주차 관련해서 법적인 소송이 걸린 경우가 있나요? 무단 주차도 그렇고 불법 주차가 많죠. 그리고 도로에 집 앞에 가게 앞에 차를 댔을 때
이거는 법적으로는 돼도 됩니다. 어떻게 요청을 하냐 하면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내 장사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 내가 드나드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빼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빼라고 요청을 하면 네 땅이냐고 이러면서 싸우고, 근데 그냥 단순한 소송보다는 그거에 기반해서 범죄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욕이라든지 협박, 폭행 그런 소송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상해가 일어나가지고 큰 사건이 되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단순한 어떤 주차 시비가 큰 범죄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정말 큰 피해를 보는 경우 지금까지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단주차에 관해서는 제재가 없다 보니까 금방 말씀을 하셨듯이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제재하는 방법이 내 사유지에 차를 대놨을 때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 집 앞에 안에 내 사유지인데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공터인데, 그렇다면 스티커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붙이는 방법도 있고요. 좀 더 심각한 경우는 바퀴를 이래 체인 같은 걸로 말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움직이게.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그 차의 효용성을 해하는 행위가 돼버리고요.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뭐 교통방해라든지 그런 어떤 범죄가 될 수가 있고, 또 사유지 그 주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지만 또 자동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재산권이 또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 소유자가 민사소송을 또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분쟁이 될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좀 답답하네요.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사유지잖아요. 그럼 무단 침입이라든지 무단 점유 이런 법 적용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 차단하는 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공터를 무단으로 주차를 자꾸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면 뭐 펜스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표지판 같은 걸 좀 해둔다든지,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경고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민사적인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표지판 자체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펜스 친다든지 표지판을 붙이는 방식으로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게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건데 제도적 장치는 없나요? 글쎄요, 뭐 제도적으로 이걸 뭐 할 수도 없어요. 또 소유주에 따라서는 들어오고 뭐 하더라도 큰 문제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펜스를 치는 거고,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공터를 방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국가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당신 지금 사유지가 무단 주차될 염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라고 요청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법적인 어떤 공백이 돼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시민 의식, 그리고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슈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척 스카이돔 지하 푸드코트 불법 점유 퇴거 논란입니다. 준비한 화면 함께 보시죠. 스카이돔 있는데 가는 데가 무서워가지고 제가 저리 돌아서. 자기들 관리의 목적이나 관리 편의성 때문에 공동 운영 계약서다. 공무원들은 권한만 있지 책임은 없다. 네, 2017년 프로야구는 화려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난 8월 쌍심지에서 취재한 고척 스카이돔 지하 푸드코트 불법 점유에 대한 논란. 강제 퇴거된 상인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점한 상인들이 쫓겨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가요? 법적인 문제가 좀 문제가 됩니다. 이제 공공사업입니다. 공공사업에 있어서 서울시, 지자체나 국가 같은 경우는 한 번 임대만 가능하지 두 번, 세 번 임대, 그러니까 전대 전차라 그럽니다. 그걸 못하도록 돼 있고요.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서울시가 어떤 위탁 사업자 한 명하고 그 뭐 컬처 리퍼블릭이라는 사업자인데 계약을 하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공동으로 임대를 맺는 계약으로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같으면 서울시가 다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서울시는 위탁자,
컬처 리퍼블릭한테만 책임을 지면 되고 나머지한테는 책임을 질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나가야 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공동 운영 계약이라는 게 뭐길래 이런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쉽게 말하면 원래 같으면 서울시하고 직접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직접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법규에 맞지가 않아요. 그 위탁자만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위탁자, 수탁자하고 원래 서울시하고 3자 계약을 하는 걸 공동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계약은 하지만 승인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계약은 해놓고 돈은 지급해놓고 그 이득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점유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공동운영 계약 방식이 네. 공공시설 전대금지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죠. 어쩌면 한편으로는 전대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자체라든지 국가가 뭐 장사 같은 걸 하는 것들을 또 금지할 수도 있고요. 또 장사를 많이 한다 했을 때 그 만약 그 밑에까지 계속 전대 계속 내린다 그러면 불측에 헤아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한 명한테만 임대차를 하라는 게 이 법규의 취지인데 그 법규 자체를 사실은 좀 악용하는 거죠. 그 한 개밖에 못 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계약자를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오지 나는 책임 못 지겠다라는 그 법규를 갖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금 꼼수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서울시가 시설관리공단에 맡겼습니다. 위탁을 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이 또 아래쪽에 위탁을 네.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대차가 아닌가요? 서울시가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아주 이제 임대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울시라고 보면 돼요. 네. 같은 주체가 되고요. 컬처 리퍼블릭이 이제 임차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계약이 가능해요. 시설공단하고 컬처 리퍼블릭만 계약이 가능하고. 근데 원래 원칙적인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컬처 리퍼블릭 그리고 일반 점포 주민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을 하면 동의만 해주면 돼요. 이게 임대인 다음에 임차인 겸 전대인 그리고 전차인이 되는데 이 D 계약을 못하도록 해놓으니까 바로 서울시하고 계약하는 상황,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계약할 수 있는 공동 운영 계약이 지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이 컬처 리퍼블릭에 끼어있기 때문에 네. 상인들이 다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컬처 리퍼블릭이 해지당했는데 우리가 왜 나가야 되냐 이렇게 상인들은 억울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네. 컬처 리퍼블릭이 경영 수익이 좋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컬처 리퍼블릭을 보고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쪽한테 책임을 묻는 상황이고요. 근데 31개 점포가 있습니다. 19개 점포는 이미 승인을 했어요. 지난해나 지지난해에.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새롭게 들어가는 12개 업체는 컬처 리퍼블릭한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승인을 좀 받았어야 되는데 승인을 못 받았던 게 결국은 컬처 리퍼블릭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컬처 리퍼블릭은 지금 경영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2개 점포는 그냥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참 이게 어렵네요. 상인들은 정당하게 이제 사용료를 내고 들어왔다고 얘기를 네. 하는 상황에서 누가 잘못을 따진다면 굳이 따진다면 좀 누구의 잘못이 좀 가장 크다고 보시나요? 가장 크다고 따지긴 그렇지만 컬처 리퍼블릭이 좀 경영 실력이 좀 실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또 상인들도 이런 어떤 상황이 계약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약은 컬처 리퍼블릭한테 돈을 주고 컬처 리퍼블릭이 승인을 받았을 때 성립한다는 계약이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인들도 그걸 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입점한 미승인 업체 12개 가운데 공탁금을 낸 2개 매장은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0개 매장은 강제로 퇴거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공탁금을 건 2개 상인들은 언제까지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공탁금은 어떤 거냐면 강제 집행을 정지시키는 공탁금이에요. 그래서 아주 한시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좀 나가라는 거거든요. 당신나라로 계약한 바도 없고 당신들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소송을 진행 중에 아직 그 재판 판결 받는 동안은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만큼 돈을 건 게 공탁금인데 시간이 지나가면 공탁금 효과도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재판이 끝나면 나머지 두 업체도 재판이 끝나든지 아니면 강제 집행하라.
퇴거 같은 절차를 밟아라고 그런 명령이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결국 이 상인들은 추운 겨울을 더욱 차갑게 보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상인들의 입장과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그 시에서 운영하는 데를 왔었는데요. 이 몇 개월간 운영을 하면서 느낀 점은 관리자는 많은데 책임자가 없다라는 거. 그 어떤 사람도 책임을 안 진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제가 발견한 특이점이었었어요. 저희야 뭐 초지일관 저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다시 입점을 해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임차료를 내고 영업을 했으면 하고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죠. 네, 강제 퇴거 이후 컬처 리퍼블릭은 해지 사유가 부당하다며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우리가 왜 나가야 하냐 서울시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고 합니다. 네. 기각된 이유가 뭔가요? 결국은 계약서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사실은 이 상인들은 컬처 리퍼블릭하고 계약하는 걸로 돼 있고 그 책임 주체가 컬처 리퍼블릭이 되는 거거든요. 네. 컬처 리퍼블릭이 승인을 받아왔을 때 가능한 건데 그걸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서로 봤을 때는 상인들한테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책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무단으로 지금 점포를 들어온 상황이고 네. 무단 점거, 불법 점거이기 때문에 나가야 될 상황이고 행정 심판도 인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상인들이 현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네.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결국 법 규정이거든요. 법 규정도 사실 위탁 금지, 전대차 금지 그 규정도 좀 문제가 되고 또 계약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조금 이길 수 있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다만 어떤 컬처 리퍼블릭을 한테 손해배상을 좀 구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컬처 리퍼블릭도 사실 뭐 수지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뭐 이래저래 상황상은 좀 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런 계약 형태가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일어나고 있을 텐데 네. 상인들이 앞으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보를 받아야 돼요. 그 서울시나 지자체에 중간 위탁자가 있다 그러면 위탁자가 책임을 져준다라는 거 아니면 서울시한테 승인 받은 거를 조건으로 승인 받았을 때 계약을 들어간다든지 승인 받았을 때 보증금을 납입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보증금을 미리 납입해 놓고 그 이후에 승인 받는 절차를 한다 보니까 네. 보증금만 받고 승인은 못 받은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되고 그런 계약서 하나하나 좀 꼼꼼히 봐야 됩니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어떤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고 어떤 위탁자를 통해서 계약하는 경우는 더더욱 꼼꼼하게 계약서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딱 봐야 되나요? 예, 보증금 승인될 때까지 보증금 납입하면 안 됩니다. 절대 돈을 납입하면 납입해버리면 결국 중간에 위탁자 지금 같으면 컬처 리퍼블릭 돈이 돼버리고요. 컬처 리퍼블릭 돈이 들어가버리면 안에 다 녹아버립니다. 이게 서울시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갈지 안 갈지는 그 다음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갔을 때 아니면 승인이 떨어졌을 때 그때 돈을 내는 그런 조건을 조금 봐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너희들 계약 안 하겠다 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꼼꼼히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상인들이 약자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약간의 갑질이죠. 그런 것들을 소송에 다툴 것 같아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왜 19개 업체 같은 경우는 승인을 해주고 다음에 어떤 12개 업체는 승인을 안 해줬느냐 이런 형평의 문제, 그런 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계약서 워낙 확실히 돼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행정소송에서 한번 아니면 행정심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제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상인들의 희망이 꺾이지 않는 해결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복합 경계 신도시 위례동에 관한 이슈에 대해 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VCR 함께 보시죠.
주체가 다 완료된다라고 하면 더 혼선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례 신도시도 3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주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 빨리빨리 행정 분화입니다. 그런 모순점이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사용하는 동 이름은 같은데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르다면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우선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위례동이 행정동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법정동은 다 다른데 네. 이 행정동과 법정동 차이가 뭔가요? 이 행정동하고 법정동은요. 법정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법적인 어떤 중요점이 있는 곳을 구별하는 동입니다. 뭐 민방이라든지 예비군, 주민등록지 이런 것들은 법정동이 되어 있고요. 행정동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인구의 어떤 변화라든지 지역 변화 이래서 좀 묶어서 해놓는 걸 행정동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다를 수 있고 특히 위례 신도시 같은 위례동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법정동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송파도 있고 하남, 성남 세 개가 지금 합쳐진 상황에서 법정동이 행정동이 하나인데 법정동이 세 개인 그런 경우입니다. 굉장히 좀 곤란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왜 처음부터 신도시를 만들 때 같은 동 안에서 이렇게 묶었으면 같은 이런 행정구역 안에서 묶었으면 그렇죠. 될 텐데 뭐 같은 서울시도 아니고 같은 경기도도 아니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같이 묶였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예상은 했겠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약간 해서는 신도시 조건을 못 맞춘다고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에 약간 땅을 또 갖고 오고 성남이 합쳐도 안 되니까 하남의 땅도 갖고 오다 보니까 비용 부분입니다. 송파에 다 그런 짜투리탕이 큰 땅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 넣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세 개의 땅들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고 그 하나의 신도시에 행정동을 지금 부과한 거거든요. 근데 그 동네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법정동들은. 굉장히 복잡한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위례 신도시라는 이름의 이사를 왔고 네. 또 공동생활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역에 사는 주민들 많은 불편을 겪고 있죠. 불편하죠. 특히 이제 송파까지 왔다가 같은 동네인데 위례동인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차가 댕기는 것도 끊길 수가 있고요. 택시 타고 가다가 딱 택시 그 경기 지역 가면 요금 맞습니다. 네. 할증되잖아요. 그거 적용되는 경우도. 왜냐하면 우리 동네인데 저 앞에 우리 동네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이 현실에 느끼는 거하고 실제로 좀 당하는 거하고는 많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사안이었을 텐데 이에 대한 대안을 왜 마련하지 못했을까요? 글쎄요, 이제 약간 간과한 것 같아요. 이 위례 신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남, 성남이면 뭐 충분히 가능한데 송파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된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걸 빼버리면 생활 여건이라든지 교통적 여건, 특히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무리하게 추진된 바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런 복합 경계 신도시, 위례 신도시밖에 없나요? 대표적인 건 광교 신도시죠. 네. 광교 신도시가 수원 일부하고 용인 일부에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급 자치단체 기구가 경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큰 경기하고 용인하고 큰 차이가 생활 환경이라는 게 그래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글쎄요, 뭐 그 부담은 좀 불편함은 좀 덜 느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칭도 명칭이지만 그런 생활권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로 좀 통일을 해야 되지 않나요? 행정구역을 바꿔야 되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아예 새로운 행정구역이 탄생돼야 된다. 이거 나중에 지방자치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좀 힘들어집니다. 과연 어디를 찍어야 될지도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게 가능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행정구역 변경이 필요해서 법정동하고 행정동을 일치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위례 신도시는 거의 한 행정구역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위례 신도시 자체를 송파에 보내든지 그게 안 된다면 뭐 성남에 한다든지 아니면 하남에 한다든지 그렇게 한쪽에 좀 해주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이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둘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정부에서는 이게 생활권하고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TF팀 같은 것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하남하고 성남하고 송파구하고 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시책 같은 것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고도 있고 또 서울시하고 경기도도 좀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막 궁극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궁극적인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구역 개편인데 그걸 개편하기는 미리 개편을 했었어요. 지금 만들어 놓고 개편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불편이 없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생긴 거는 최대한 불편이 없게 하고 또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도시계획 만들 때부터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을 합치는 거는 무리수가 있는 거거든요. 필요하다고 해서 또 집값 올리기 위해서 좀 짜기보다는 그 환경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행정구역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 필요하다 그러면 그 송파구 땅을 뭐 하남이라든지 경기도로 편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성남이나 하남 땅을 서울 쪽에 편입시키든지 그런 기초 작업을 한 후에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도시계획 다 해놓고 나중에 그 부담 또 생활 불편은 그 주민들이 겪으라 하는 거는 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미리부터 좀 꼼꼼하게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앞으로 신도시 계획을 할 때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하반기에 다뤘던 이야기 중 화제가 됐던 서울 지역 현안 3가지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들려준 박지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의 눈으로 우리 주변 이야기를 바라보는 심층 취재 쌍심지. 앞으로도 심층 취재 쌍심지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다 가깝게, 보다 심층적으로 시청자의 이야기를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